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4,116명,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4주째 만에 벌어진 상황이죠. 자, 김부겸 국무총리 오늘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PCR 검사를 요 며칠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위드 코로나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신변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 30대 남성, 잠시 후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속보 전해드리죠. 자, 사고로 불이 난 승용차 안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폭발 위험까지 있었지만 시민 영웅들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친구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재판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사건에 너무 몰입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해주신 핑크와 연두님, 밝고 재밌는 뉴스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해주신 미국 교민 김선희님, 내 이름도 불러줘 해주신 정아님, 이윤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부산에서 시민들이 불타는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손수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지난주 저희 또 손수호 변호사님 책 이벤트, 이게 어제 책이 이제 배달이 도착을 했나 봐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그래서 또 메일이 한 통 왔는데, 유진 러브님이 진짜 책이 도착해서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어떡하죠? 손수 변호사님이 더 좋아졌어요. 막. 더 불쌍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더 불쌍하게 저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제가 불쌍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무튼 그래서 또 우리 손 변호사님이 책 앞장에 직접 글귀도 써주셔서 너무 감동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손수 호호호 유튜브 채널도 구독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손수 호호호가 뭐예요? 뭐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유튜브 채널 이름을? 네. 손 변호사님 점잖게 생기셔가지고 의외로 또 이렇게 손수 호호호. 네, 웃어보자. 뭐 이런 의미. 아, 웃어보자. 알겠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네. 예, 별로 웃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 역시 좀 가슴 아픈 또 사건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공개한 것처럼 지금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아마 시작이 됐겠죠? 아직입니다. 오늘 오후 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리는데요. 원래 시간과 장소가 미정인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찰 내부위원 3명이랑 외부위원 4명이 총 7명이 다수결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상공개가 결정이 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개됩니다. 자, 신상공개 관련한 그 얘기는 제가 이 말미에 우리 교수님 또 그리고 변호사님들께 따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피의자 보면 말이죠. 정말 치밀한 계획 범죄의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원래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사건 전날 서울에 올라와서 모자를 구입하고요.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한 것이겠죠. 모자를 구입하고 흉기를 또 구입을 한 다음에 사건 당일에는 이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제 아파트로 가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차량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을 지인과 뭐 이런 보호시설에서 좀 피해 있다가 예. 하필이면 저 오피스텔 계약 때문에 왔던 거거든요. 그걸 하필 또 그날. 예, 그걸 또 기다렸던데 마침 또 이 만난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피해자가 살았던 쪽인 3층에 올라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뭐 극단적인 어떤 정말 방법으로 해쳤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옷들을 다 감추고 뭐 예. 혈흔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기 휴대전화도 비행기 모드로 끄면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 모드로 해서 현금을 사용해 가면서 다시 이 대구로 내려갔다가 그 숙박업소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자, 이건 우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리 모자를 사고 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독이 된 스마트 워치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사건 당시 상황들이 속속 지금 전에 뭐 드러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한 그 스마트 워치에서 사건 발생 바로 그때 거기서 무슨 경찰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일이 더 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일에 이 피해 여성이 집 앞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쳤어요. 전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을 하니까 당연히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작동한 겁니다. 위급 상황을 알린 거죠.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위급한 그런 그 상황인 거를 인지를 하고 112 상황실 경찰관과 이제 그 연결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뭐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그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거를 듣고 나서 신고한 거냐라고 물어봤고요. 안 할게라고 하는 그런 피해 여성의 목소리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경찰 조사 당시에 이 피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그 남성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잘 작동했습니다만 결국은 의도치 않게 신고 사실이 노출되면서 결국 피의자를 자극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 그러니까 저 경찰분, 연락에 응한 경찰관의 뭐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아무래도 여보세요 하는 소리라도 해야 뭐 대화가 이루어질 거니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현재 그냥 실수로 누른 거냐 신고한 거냐 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스마트워치를 피해자가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여야 되는데 스토커여야 되는데 그러면 감시를 하기 위한 도구를 가해자에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부착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피해자한테 부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피해자가 결국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다가 결국 이 뭐 신고를 여러 번 했답니다. 이 여자가. 예. 그러니까 또 신고했느냐고 협박을 하면서 결국은 감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앙심을 품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에게 그럼 잘못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경찰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 이 시스템들 자체가 잘못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보다는 일종의 뭐 행정적 편의에 의해 가지고 순간순간 어떻게든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 예. 그런 이제 상황인데 문제는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되고 나서 지금 6개월이 넘은 다음에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준비를 안 하고 정부 기관에서 대체 뭘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의문입니다. 예. 그 전에도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던 여성이 GPS 추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와중에 죽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만으로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안 될 거라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면 총체적인 담당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예. 경찰청, 여가부,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시행 세치까지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 국회까지도 저는 모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또 가슴 아픈 건 말이죠. 이 피해 여성분이 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같이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7일에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해요. 근데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한 거를 모르고 또 경찰은 또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예. 또 왜 취소를 했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협박을 해서 취소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니 신고를 했다가 이 협박 때문에 협박을 못 이게 취소를 해야 될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흉기를 들고 매주 찾아오기까지 한다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 정도를 떠나서 이미 사건화를 시작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찰이 그럼 왜 사건을 하지 않았느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스토킹 방지 법률에 따르면 보호 조치를 취하는 장치가 있고요. 처벌하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좀 판단이 모호할 수 있잖아요. 진짜 위험할까? 일단 보호부터 해야 될까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호 조치를 별도로 만든 건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 아니었나 예.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교수님,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서 또 부랴부랴 무슨 TF까지 만들면서 한다는 얘기가 들어보면 이겁니다. 일단 구치소에 넣어놓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에? 근데 사실 경찰의 재량권을 주었었죠. 경찰이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서 경찰이 결국은 이 법안이 입법될 때 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는 제출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준 거예요. 긴급 응급 조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징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법을. 예. 그 유치장에다가 일단 며칠이라도 두면서 사건화를 한 다음에 구속도 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상해를 입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자. 내지는 112 정도의 신고를 했으니 여전히 발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예. 피해자를 협박하면 이거를 뭐 입건을 뭐 하지 않도록 또 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셔야 되고 경찰이 응급조치권 발동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 스토커들이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서는 면책을 시켜줘야지 경찰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예. 자, 백 기자. 지금 경찰에 대한 비난이 좀 더 커지는 이유가 이 피해 여성을 신변보호했던 경찰이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이 됐었다. 그래서 표창까지 받았다. 맞습니다. 불과 이 범행 나흘 전에 표창 받았습니다.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고요. 예, 게다가 여기가 중부서인데요. 여기 서장이 소위 112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보호 최우수 전담 경찰관에다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지칭을 했는데 사실 스토킹 살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신상 공개 지금 오늘 아마 사건 반장이 끝나고 나서 저녁쯤에 이 이자에 대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손 변호사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그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 주말쯤 그 서초에서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상해를 입힌데 거기서 떨어뜨려서 뭐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이 사건은 지금 신상공개 심의위에서 공개를 한 해 만에 논의라도 합니다. 자, 그 사건은 그냥 잊혀졌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좀 통일성 있게 적용하자라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여부가 사실 국가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기구가 있어서 이걸 다 통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눠서 이제 그 사건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씩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단계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 과연 이 신상 공개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또 신상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한 신상 공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정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이 다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하나의 답을 말씀드리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경찰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언론사가 개별 판단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 법을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아니, 세상에 왜 그걸 경찰이 공개하라 마라 이 기준을 정합니까? 예? 교수님, 도대체 말이죠. 지금 오늘 이 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가 장담컨대 100% 공개됩니다. 예? 여론이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데, 더군다나 경찰의 어떤 대응 과실로 인해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그걸 공개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준이 정말 그러니까 여론이 부글부글하거나 또 막 진짜 언론이 융단 폭격을 하거나 또 이러면 그때는 공개.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나 몰라라. 이게 뭐냐고요, 진짜. 예, 저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원칙이 분명하게 뭐 모든 사건에서 다 확실하게 적용되는 이러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론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공개 여부가 결판나는 이런 식의 제도로서는 사실 안정성이 없다. 아주 총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양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지난 8일에 말이죠.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한참 전에 결정된 건데 이달 초에 자, 강윤성 신상 공개 결정이 났지만 호송 송치 때 마스크로 얼굴 가렸잖아요. 공개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 최근 피의자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의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려도 이걸 제지하지 못하도록 경찰 내부 지침이 지난 8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대요. 이럴 건 뭐하러 합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여러 가지 얘기 아까 손 변호사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사람 하나의 범죄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충돌하고 있고 또 개별 언론사에게 이걸 맡긴다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이 경찰이나 하여튼 검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딱 단정을 지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공개가 됐었으니까 공개를 막는 거라면 그런데 적어도 좀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라면 그리고 이게 무슨 다툼이 여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될 여지가 없는 사건 있잖아요. 예. 이건 누가 뭐 어떻게 뭐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다 얘기해서 살인죄가 명백보이도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정도라면 저도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명백하고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는 정도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방어권 침해가 될 이유가 없잖아. 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뭐 심의위원회 이런 거 복잡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고 당사자도 자백하고 어느 정도 범죄 이상이면 공개한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마련된 이 내부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상 공개 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그 피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서 의견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자한테도 야, 너 신상 공개해도 돼? 안 돼? 물어보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 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요즘에 좀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따로 좀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시민 영웅들이 살렸답니다. 자, 이거 좀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사건 반장에서 간만에 또 이런 진짜 훈훈한 얘기합니다. 네, 지난 21일에 부산 영주터널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네, 중앙분리대를 지금 하얀 승용차가 들이받은 상황인데요. 바로 불이 납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저 안에 지금 운전자와 동승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세상에 불이 저렇게 세게 붙었는데 현장을 지나던 차들이 하나둘씩 서더니 막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택시 한 대가 멈춰 서는데요. 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가 내립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요. 네, 그러면서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 후에 문을 당연히 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 충격 때문에 이제 차체가 변형되면서 문이 안 열리는 상황,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돕기 시작했다고요?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시민 어벤져스가 조직이 됐습니다. 아하. 택시 기사분들이 문을 못 여니까 사다리 차가 멈췄잖아요. 그 차에는 공구가 있었던 겁니다. 공구로 유리창을 깨고 택시 기사분과 함께 이 택시 기사를 구조를 했고요. 구조를 하자 또 퀵서비스 기사분이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를 합니다. 다른 시민들 119에 재빠르게 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관리 직원 2명은 이 탄산했던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시민 영웅들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불이 많이 붙어가지고 제가 헬멧을 썼는데 헬멧까지 몸속까지 이 뜨거운 불길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공포는 잠시고 일단은 마음이 사람한테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제가 바로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자분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의식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야, 이 관련 기사에 달린 그 최고 그 추천 이 댓글이 뭐였냐면 부산 살아있네 이거였어요. 우리 이수정 교수님 또 고향이 부산이시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연결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저분은 굉장히 용감한 분이시다. 보람이 네, 못해요, 뭐 저렇게. 그리고는 제가 굉장히 감동하는 게 보통 한국 사람들, 보통 시민은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누구를 도울 의향이 있는데 왜 이게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있답니다. 내일을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다시 배달하러 떠났다.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얘기를 해서 저는 이 대목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와. 결국은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다시 복귀해서 나는 원래 내가 하던 일에 그러네. 최선을 다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또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또 뭘 하셨다면서요?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시 사고 차량 안에서 탑승자 다 구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2차 사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때 시민이 또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세상에. 이제 나섰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주변에 이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또 널려 있는데요. 예. 그러한 파편으로 인한 또 추가적인 맞아요. 사고 위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파편까지 깨끗하게 치우는 또 시민의식 그리고 또 봉사정신 이걸 또 발휘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분들 그냥 뭐 우리 방송에서 칭찬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부산 경찰에서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시민 4분 그리고 이 터널 관리자 2분에게도 감사장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 차에 불이 붙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헬멧 안까지 열기가 전해질 정도의 그런 화재였잖아요. 예. 그거 저분들이 16분 만에 진압을 한 겁니다. 아, 소방차표가 출동하기 전에 교통통제하기 전에 시민들이 알아서 진압을 한 거예요. 야, 진짜? 자, 그런데 경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승객을 그 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도운 일. 맞습니다. 달리던 시내버스였는데요. 50대 승객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승객이 뛰어와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어. 지금 보입니다. 음. 승객이 와서 기도 확보를 위해서 남성을 돌려 눕히고 버스 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이 또 발빠르게 119에 신고도 했습니다. 교수님 뭐 하신 김에 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네, 뭐 감동 그 자체고요. 예. 그리고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그 심폐소생술 훈련 저희도 학교에서 시키거든요. 예. 저도 훈련할 때 빨리 열심히 배워놔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손 변호사님 진짜 그 어제 저희가 이 사건 상황실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그 심폐소생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이 그 어떤 분이 딱 쓰러지니까 그냥 영화나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본 걸 그냥 이렇게 해서 살리셨어요. 실제로 뭐 마트에서. 예비군 훈련이나 뭐 민방위 훈련에서도 실습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 그냥 네. 딴짓하잖아요, 솔직히 민방위 훈련. 요즘에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지었다고 그렇습니까? 하더라고요. 저도 뭐 끝난 지가 한참 돼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도 뭐 끝난 지가 예. 한참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외에도 학교에서의 어떤 그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뭐 재미를 섞어서 이야기도 합니다만 보고 배울 만한 게 많거든요. 그걸 그냥 스쳐서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현역 장병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장병은 군복무 기간 중 부대 생활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대에서 성착취물을 본 것도 아니고 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예, 이게 현역 군인한테서 있었던 일인데요. 군 생활 중에 초등학생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었다가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21살의 남성인데요.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에 지난해 11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합니다. 거기서 10대 초등학생을 만나서 아는 척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내고 보호자 신상을 털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나체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받아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지금 US님도 그러신데 아니 현역 장병이 그게 가능해라고 물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 7월 1일부터 군 장병, 이제 사병이죠.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 군 내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를 그렇습니다. 고발하는 기능도 있고요. 부실 급식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사병들의 어떤 적응을 돕는 측면도 있죠. 예. 하지만 군 내에서 군인이 이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성범죄도 저질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역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속인 거예요. 초등학생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 채팅을 하면은 당연히 뭐 속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 또래인 것처럼 속인 다음에 또 진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만 보내면서 내가 너 이거 다 프로그램 설치했다. 그러니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뭐 보호자, 이제 부모님 등의 어떤 신상을 털 수 있다고 이제 결국 겁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겁을 먹은 이 상대방 피해 아동으로부터 결국 나체 사진, 동영상 등등을 받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 성착취 영상물을 또 제작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수님 이게 중고등학생만 됐어도 뭐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초등생이라면 저 정도 참 걱정이 되네요, 이거. 중고등학생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 짓이고요. 아이, 초등학생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 짓이고 그런데 이제 방과 후, 그러니까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결정을 할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 못했을까요? 만약에 누구라도 예상을 했었다면 그러면 지금 요즘은 휴대폰에다가 필터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깔면 나체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하면 그 영상물들이 사실은 전달이 안 되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착취를 한다 그래도 이 어린 아동의 영상물을 사실은 이 필터링 프로그램에 다 스크리닝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게 지금 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을 했었어야지. 지금 뭐 혈기왕성한 뭐 20대 청년들을 부대에다가만 잡아두면서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던져주면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을 예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일단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네,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미성숙한 피해자였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 과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유포하는 문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는 유포를 하거나 또 소지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그 남은 흔적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그걸 밝혀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예전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때도 공범 중에 군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게 막 오버랩이 된단 말이죠.
뭐 그 공범 중에 군인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뭐 대전에서 20대 공무원도 군 복무 시절부터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래서 이제 검거된 적이 있는데 군대만큼 사실 교육을 하기가 쉬운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사회에 만연돼 있고 당신들도 이제 이런 데 연루되면 뭐 심지어 징역형까지 갈 수 있고 그게 신상이 등록되고 취업 제한도 되고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좀 예방 교육을 철저해서 알려주면 그러면 좀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한번 교육을 하러 가봤어요. 네, 그대로. 그 일반 사병들한테 네네네. 정말 교육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무도 왜요? 집중을 하지 않아요. 진짜 아니, 딴짓하고. 딱 이러고 있지 않나요? 네, 딱 이러고 있는데 정신은 나간 모습, 그냥 자꾸 잠깐 외출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하. 정말 이 사고에 변화가 올 정도로 예. 소규모로 설득력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예방 교육을 군대에서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재미없게 강의를 하신 거 아닐까요? 뭐 갑자기 반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예. 하여 뭐 춤추고 노래하고 앞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백 기자 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요즘에 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이거 부대 허용이 되면서 이런 디지털 관련 범죄가 좀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장병들 인권 때문에 생긴 건데 사이버 범죄 자체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6회공 모두 사이버 범죄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주로 내용은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불법 도박 같은 범죄입니다. 사이버 사기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중학생 2명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지마 소리쳤는데 점점점입니다. 자, 백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네,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 3명이 채팅 앱에서 여중생 2명을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경기도의 무인 모텔로 데려가는데요. 술 게임을 하면서 취하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여중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전 진짜 이 무인 모텔 이거 정말 교수님 저는 이게 온상이에요, 온상 약간 이 미성년자들. 네, 뭐 모텔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사실은 아까 설명하신 무죄였다라는 쇼킹한 결과 때문에 지금 예, 우리가 물론 다루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게 뭐 당시에 의제강간 연령이 높아지기 전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합의를 했다, 합의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된 것 같고 남자들 측에서는 채팅 앱을 하는 미성년자들이니까 당연히 성관계를 예상하고 채팅 앱 했던 거 아니냐. 예. 그것 자체가 동의 아니냐 이런 것 같고 여자애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거부했다. 이런 주장 같아서 그 대목에서 지금 사실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인 모텔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뭐 철저히 법을 지키시겠죠. 일부가 문제겠죠. 자, 손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이 중학생들, 피해 여중생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20대 남성들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중학생이면, 여중생이면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이거는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죠. 강간은 원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연령이 너무 낮으면 이건 강간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 연령이 이제 13세입니다. 그래서 13세가 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자는 아무리 합의를 해도 강간에 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런데 너무 낮다 이거. 그래서 14살, 15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역시 합의하에 성관계 해도 이거 처벌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또 단서는 하나 있죠. 상대방이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13세, 16세 그 사이에 그
비슷한 연령끼리의 합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진 게 신설된 게 2020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2018년에 벌어진 거예요. 하하. 따라서 이 지금 법을 이 당시 사건에 적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공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앞서 교수님도 지적하신 그 부분, 이 20대 남성 3명, 그러니까 여중생을 2명을 무인 모텔로 끌고 가서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이 남성 3명은 성관계 자체가 합의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이나 아니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을 것 같다, 의심스럽긴 하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유죄를 주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공소 사실 자체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서 간음을 했다는 것인데 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지금 채팅창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라고 막 부글부글 하고 계시는데 네.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사건 발장에서 다룰 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가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좀 감경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나오는 용어잖아요. 예. 근데 이 중간간은 뭐냐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아무것도 저항도 할 수 없고 자기 뭐 판단력도 없는 상황인데 기억도 못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강간을 하거나 추행을 했을 때 준강간, 준강제 추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이 그렇게 법원에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건 중강간이었습니다. 라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성년 남성 3명이 모텔에 여중생 2명을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강간의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술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그때 여학생들이 의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법원도 보기에 이게 강간은 의심이 가는데 중강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의미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중강간죄로는 무죄가 보이는데 검찰이 중강간으로밖에는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교수님 이러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뭐 편의점에 가서 뭘 절도를 했는데 검찰이 그걸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 뭐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야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잖아 무죄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하 교수님 그러면은 이건 검찰에 조금 예. 글쎄, 술을 마신 건 맞죠. 예, 게임을 해서 돌아가면서 남자들, 어른들 셋이서 어린 중학생들 술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어린애들이 술을 뭐 얼마나 먹습니까? 음주량? 뭐 중학생 정도 술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으면은 몇 잔만 먹어도 금방 취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측정을 안 해보고 지금 뭐 이 여자아이들이 중학생이 만취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출현한 건지 전 일단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술 먹은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해자 측이 모두 인정을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도 단순히 그 술에 취했냐 안 취했냐 심신 상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됐다기보다는 결국은 판결문에 그렇게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제 뭐 가해자 측의 주장 동의한 합의된 관계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들이 만난 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랜덤 채팅 앱이 여가부에 따르면 거의 300개 정도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성적인 접촉을 하기 위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정말 널려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만난 남녀이다 보니 이 친구들이 애당초에 만날 때부터 이런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결국은 모텔을 갔던 게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던 건 아닌지 판사가 저는 그런 의심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예. 일단 손 변호사님, 네. 이 검찰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항소만 해가지고는 뭐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대단히 이번 사건하고 유사한데 어. 그 당시에도 1심에서 강간, 주의적으로 강간, 또 예비적으로 준강간으로 기소했어요. 그러다가 강간은 뭐 증거가 없다 봤고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가해자들, 피고인들 입장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걸로 알고 간음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거의 똑같거든요, 이번 사건하고. 그런데 그때 또 2심에서는 그래서 검사가 또 두 번째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주의적으로 준강간, 또 예비적으로 준강간 불능미수. 이게 강간이면은 사실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강간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중강간 불능미수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갈렸거든요. 전원합의까지 가서 대단히 유명한 판결인데 이번 사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 나온 게 2년 반쯤 됐거든요. 충분히 참고할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말씀 중에 그 피식하고 웃었던 게 죄송한데 우리 또 손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실 때 이수정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좀 다른 좀 이렇게 의견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좀 이렇게 뭐 말씀 더 하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 뭐 결국은 강간죄의 요건이 문제로 보여요. 우리나라는 폭행이나 협박이 딱히 명백하게 있지 않는 이상 강간을 중학교짜리 애들을 술을 먹여서 강간을 해도 강간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그 구성 요건 너무 엄격합니다. 애를 때려야지, 잡아뜨려 놓고 때려야지 강간이 인정되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어요. 왜 영미권 국가는 왜 동의 여부로 강간을 결정합니까? 왜 우리나라 여자들은 동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기 뜻을 밝힐 그 능력이 안 되나요? 요건 자체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또 약간 또 말씀을 하실 때 또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교수님 비롯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최근에 신문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사건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인 거예요. 최근에 신문은 과거처럼 정말 진짜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것들이 없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많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최근에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기록을 봐야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냥 주어진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니 일단 상황 자체가 남성들이 훨씬 더 많고 여중생이고 그런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는 순간부터 저는 잘못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뭐 분위기가 100분 토론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이상한 살해 동기입니다. 이거 뭐죠 또? 지난해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친구 2명이랑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네. 술을 마시고 친구가 잠이 드니까 그중에 한 명을 갑자기 둘 중에 하나는 살해하고 싶어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어이구. 그친 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셋이 같이 술을 먹다가 둘이 그러니까 많지도 아니고 졸았어요. 근데 가서 내가 얘를 해치하겠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는데 더 이게 좀 무서워요.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이 흉기로 찔리니까 당연히 아팠을 거 아니에요. 아프죠.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친구를. 어우 세상에. 그만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도 계속 찔린 사람이 그만해. 예. 아이고. 근데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이게 범죄자들도요. 저도 뭐 많진 않지만 그런 어떤 죄를 살인죄 같은 거 저지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자기는 뭐 의식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다거나 차마 못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자기 친구를 똑바로 보면서 친구가 아프다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어우,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손 변호사님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 판결문을 좀 판결문.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판결문에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런 잘못을 했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피고인 본인도 그냥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받을 때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친구 중에 왜 이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냐? 다른 친구도 있는데. 네, 2명 중에 1명 왜 했냐? 왜냐면 또 그렇게 물어봐야 또 동기에 대해서 좀 더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랬더니 그냥 저 친구가 더 뚱뚱해서 찔렀습니다. 이게 더 뚱뚱해서 그 다음에 뭐가 뭐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뚱뚱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뭔가를 감추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뭐 외부인인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진술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교수님 이렇게 좀 맥락 없는 흉기 휘두름, 저는 이런 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불특정인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사람이다. 제가 볼 땐 이 사람 사이코패스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범행 동기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네. 이거 다 뭐지 막 이런 네, 계시잖아요. 자신만의 어떤 그 뭐 아까 뚱뚱해서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살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찌른 이거 너무 구체적인데 소장까지 파열이 됐어요. 아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뭐 몇 번 더 해서 세상에. 결국은 그렇게 도달할 때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것 자체, 그 행위 자체에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공격할 만한 무슨 합리적 동기 이런 게 없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손 변호사님,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맥락 없는 이 남자에 대해서. 네,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나왔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도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가 보인다. 위험성이 매우 크다. 죄질도 불량하다. 하지만 또 이 피고인이 범행 후에 직접 119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또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 짓을 해놓고 또 네. 자기가 또 그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1심에서 징역 8년 나왔고 또 항소했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징역 8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징역 8년? 그러니까 천만다행 지금 그 피해자가 살았으니 망정이지 예.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니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인 살인죄가 뭐 어떤 양형 기준 내에서 다른 걸 고려하지 기본형이 한 15, 16년이거든요. 그거의 절반인 거예요, 미수에. 그런데 재판부도 고민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보복 동기가 있었다든지 계획적인 어떤 범죄였다든지 뭐 돈을 빼앗으려고 한 건지 이런 게 있어야 참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동기에 또 8년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처벌을 받은 거예요. 백 기자, 이거 왠지 처음 해본 짓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1998년에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2012년에 흉기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2018년에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있습니다. 교수님, 그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꼭 사람을 꼭 죽이는 살인범이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예. 결국은 피해자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라서 비슷한 행위를 또 딴 사람한테 할 만큼 경계심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는 전자발찌가 한 10년 정도 더 부과됐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뚱뚱해서 그냥 진짜 술 마시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자고 있는 친구를 얘가 뚱뚱하다. 이건 좀 뭡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2015년 12월 12일) 아침 온도계가 영하를 가리킬 만큼 추웠던 그날, 인천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수상쩍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가게 구석에서 과자와 사탕을 허겁지겁 먹어대는 아이. 날씨에 맞지 않게 반바지 차림에 맨발인데다 깡마른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던 주인은 결국 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키 120cm, 몸무게 16kg. 4살짜리만한 몸을 가진 아이는 알고 보니 11살이었습니다. 아빠도 있었는데 없는 것만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이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못 가게 하고 툭하면 때리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친구들을 데려와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거나 먹는다는 이유로 또 때렸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세탁실에 묶여있던 아이는 아빠 몰래 노끈을 풀고 2층 창문 옆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다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슈퍼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왜 어느 하나도 10살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인천 맨발 탈출 아이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게 2015년 12월에 있었던 사건, 정말 온 국민에게, 온 나라에 충격을 안겼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당시 이 슈퍼마켓에서 아이가 이 음식을 막 챙기고 있는 모습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야, 당시 슈퍼마켓 주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미안해요. 배고파요. 배고파서 훔쳤어요. 막 너무 애가 고개도 안 숙고 그러니까 이제 날로 펴주고 우유하고 빵 같은 거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인분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곧바로 출동을 했죠. 네, 그런데 곧바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에 이 아이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동거녀의 친구까지 총 4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미 아이가 탈출했다는 것을 알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이틀간 추적을 했었고 아이가 탈출한 지 4일이 지난 오후에서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이 아빠와 동거녀의 친구 그리고 경기 광명 지인의 집에서 아빠의 동거녀를 붙잡았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도대체 저때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좀 다시 떠올려봐도 참 참혹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8년 전에 이 아이의 그 생모인 아내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후에도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요. 게다가 게임 중독이었고 또 아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 일 등을 통해서 번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제 이 사건 발생하기 2년 전부터는 이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동거녀의 친구까지 함께 와서 산 거죠. 근데 상습적으로 친딸을 학대했어요. 그러면서 뭐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옆에 있던 친딸은 주지도 않고 또 뭘 먹으면 또 때리고 학교도 또 제대로 가도록 하지 않고 또 심지어 2학년 1학기 이후로는 아예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2년 동안 학대를 당한 건데 발견 당시 몸무게가 16kg입니다. 거의 뭐 너무나 마른 그런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요. 또 온몸에 멍과 파박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 지금 저 탈출을 해가지고 막 동네를 이제 막 그 돌아다니다가 지금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음식물을 막 주워 먹으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진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세상에 자기들은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대요. 그거를 갖다가 반려견한테는 주면서 친딸한테는 일주일 내내 굶기도록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사람입니까? 자, 더군다나 지금 학교에도 보내질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사실 이제 2015년 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청자분들도 좀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런 이 사건과 이와 유사한 사건 이후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때로서는 학교에서도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교로 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종 신고는 이게 친권자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권 접수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친권자는 뭐하고 있으면 친권자가 학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정폭력의 문제점인 거예요. 여기서도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 친권자는 수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천만 다행히도 아이를 또 묶어놓고 집을 비운 사이에 예. 묶어놨었어요.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가 또 느슨해진 틈을 타서 탈출을 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사실. 가둬놓기만 한 게 아니라 묶어놨습니까? 네, 그걸 묶어놓은 걸 한눈판에서 탈출한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지금 앞서 그 고개 숙이고 있던 그자입니다. 그 아버지란 친부. 이 정말 또 충격적인 거 조사받을 때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 있는데 그 녀석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걱정,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실제로 형량을 한번 좀 확인해 보면요. 검사가 이 친부에게 구형한 게 징역 7년형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이 나왔고요. 동거녀에게는 10년 구형에 징역 10년형 선고됐습니다. 또 동거녀 친구는 이제 구형이 징역 3년인데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당시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피고인들은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확대와 방임을 했다.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그러면서 엄한 처벌을 내려서 추후 이런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 후에 이 친부는 친권을 박탈을 당했어요. 근데 친권을 박탈당하면 이제 그 이혼을 했지만 친어머니 생모가 있잖아요.
생모가 이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8년 전에 이미.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분명 그때 뭐 온 나라가 난리였으니까 정인이, 양부, 양모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저런 나쁜 인간들 하면서 혀를 끌끌 찼겠죠. 자, 하지만 2015년 12월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글쎄, 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저 장면이 보도가 돼가지고 형이 일반 아동학대 사건보다는 형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전 인식이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금 2015년도보다 치사 사건만 10배 늘었어요. 예.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이고요. 1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한 3만 건 정도 되고 그중에 입건되는 사건만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사실은 사건화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아이는 다행히 중간에 구조가 돼가지고 아동보호시설에 넘어가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어제도 전해드렸어요. 어제 저희도 이 3살 아이 사망 사건, 이 계모의 학대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이 아동학대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제가 2015년에 교육부를 출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2년 동안 아이가 학교를 안 갔다고 했잖아요. 담임 선생님 당연하게 그럼 신고를 하려고 했을 것인데 친권자가 아니어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애가 2년 동안이나 학교를 안 나왔는데 아무도 이거를 문제를 그러니까요. 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 대대적으로 장기 미출석 학생들 학교 안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안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직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조건 이제 해당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저도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정말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을 이렇게 다룬다는 게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저 고양이 있으면 어디 휴가도 못 갑니다. 이거 집도 못 비워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사람 자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또 그런 사건들의 어떤 과정을 보면요. 심리적으로 단절하는 과정,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지하지 않는 과정까지도 거칩니다. 그래야 사람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식의 공감을 못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복지학자, 사회복지학자 이런 분들은 사회적 양육이 맞느냐, 가정에서의 양육이 맞느냐 가지고 경론들도 벌이시고 그런데 예. 적어도 범죄가 이루어지고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사회적 양육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모에 한 학대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양육하는 것 자체를 모른다든가 약물이나 술에 중독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줘서 양육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사회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대가 이루어지는 과정만큼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엑스파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로 구속된 이 남성에게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남성이 여러 차례 피해자 가족의 집을 찾아갔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응급구조단 부하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12시간 가까이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이 응급구조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자, 백 기자, 이 구조단장, 정말 끔찍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담았던 무슨 음성 이런 게 다 공개가 됐었잖아요.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이게 진짜? 김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이제 내셔널에 있던 이제 배승주 기자랑 같이 이 기사를 썼었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제가 모두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치 그 영화 군대에서 이렇게 괴롭히듯이 너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폭행이 오래 이어지는 거를 음성을 그대로 들어야 됐고 듣는 저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폭행이 12시간 정도 이어졌었고 쓰러져도 계속 깨워서 다시 때리고 또 9시간 넘게 방치를 하고 결국 방치했기 때문에 또 사망을 하고 맞아요. 사망한 다음에 또 시신 유기를 공모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나중에 조사했을 때는 피고인은 또 배가 고프다면서 옆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이 저 와중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요? 네, 저 피해자를 때리는 와중에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그만 못 때리겠다 이러면서 치킨을 또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 이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네요. 자, 교수님. 네. 이 층간소음 살인 미수범 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데 이거 나름 의미가 있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뭔 소용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힘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난 9월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는 심지어 이 사건이 흉기 난동이 일어나기 4시간 전에도 사실은 지금 신고를 했었거든요. 9월 달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뭐 응급조치나 무슨 접근 금지 명령이나 이런 것들 좀 내렸었으면은 그럼 사실 이렇게까지 난동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경찰 대응 논란을 부른 이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민청에서. 이 여자 경찰 말고 남자 경찰, 19년 차 베테랑 남자 경찰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처음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여자 경찰이 이 피해 사실을 보고도 그 자리를 도망간 걸로 알리면서 예.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걸핏하면 그걸 남성 여성의 문제를 이렇게 자꾸 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또 여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비난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 남자 경찰도 있었고요. 남자 경찰의 직급이 더 높았고요. 남자 경찰은 또 총으로 무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같이 도망갔던 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새벽에 출근을 하던 운전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3차로를 달리던 차가 달려오는 사람과 부딪힙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골절 상해와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 3억 8천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65%로 제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을지로의 오랜 맛집이죠. 양미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위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오후 7시 서울시 을지로에 있는 식당 양미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불이 나 식당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8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6시간 만에 꺼졌고 식당 건물 전체와 옆 건물 2층이 모두 불탔습니다. 양미옥은 1992년 을지로 노포거리에서 시작해 생활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전 양미옥을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인 만큼 화재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문을 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저는 뭐 솔직히 이렇게 뭐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양미호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백 기자는 가봤어요? 아유, 가봤죠. 여기 정말 유명한 데입니다. 진짜? 네, 여기 뭐 말씀도 하지만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즐겨 찾던 곳이라고 하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사진도 있고요. 예,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찾던 곳인데 어제 오후 7시 50분쯤에 불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양미옥 1, 2층이 모두 전소가 됐고 불이 6시간 만에 꺼졌는데 당시에 손님이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예, 모두 대피를 잘 했다고 아유, 했습니다. 다행이네. 네네네. 자, 손 변호사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무단 횡단 사고 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뭐 치료비로 3억 8천만 원 나왔다. 이렇게 하고 또 과실 비율이 뭐 운전자가 65%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법의 판단이 나온 게 아니라 한쪽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또 영상을 봐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 게다가 상당히 좀 여유롭고 이렇게 좀 걸어가는 게 뭔가 횡단보도 위에 보행 신호를 받아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게 결국은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운 상황인데 또 피해자는 결국은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은 저 과실 65% 주장 동의하시나요? 충분히 다퉈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보험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이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도 굉장히 빨리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있었을만큼 저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봐요. 이건 엄밀히 따져봐 피해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저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도 맞아요. 저거를 그냥 그대로 다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그럼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서 통보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바로 잡는 건 훨씬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뭔가 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은 이메일로 전해온 사연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체중 1학년 이지효 양의 어머니이신데요. 이 사격 선수인 지효 양이 경찰의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지난주 이 경북 학생 체육대회가 열려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화이팅 해달라고 지지난주에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임진환님, 진환님 아드님이 저를 좋아하신대요.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저렇게 인증샷을 저 꼬마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 이름까지 적어서 아주 귀엽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인도로 가보시죠. 아직까지는 별일 없습니다. 네, 골목길 CCTV 영상인 것 같습니다. 두 남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왼쪽입니다. 오. 자동차 한 대가 난간 아래로 떨어질 듯 하더니 뒤집어져. 추락합니다.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거? 네, 저 차량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피하려고 원숭이. 네, 핸들을 꺾어서 방향을 틀었는데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추락을 한 겁니다. 지금 차에 탑승한 사람 괜찮을까요? 네, 처음에는 길을 걷던 두 사람이 차에 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는데 좀 이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고 지금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저거를 뒤집어야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지금 오른쪽 왼쪽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차에는 4살 아이를 포함한 3명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차를 움직여서 뒤집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구출을 했고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 현장 태국으로 가시죠. 네, 오른쪽 뒤에서 지금 검은 복면을 쓴 한 남성이 기금속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예. 손을 자세히 보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요. 네,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장 안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벌써 손님들도 와 있는데? 길이 닥친 걸 전혀 모르는데 저 강도가 저렇게 뒤에서 걸어 들어옵니다. 네, 갑자기 직원들과 손님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늦게 봤구나. 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강도가 공중에다가 총 한 발을 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과 손님들이 도망을 치는 사이에 강도는 진열대에 걸려있는 금목걸이를 한 다발 훔쳐서 그 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건가 보네요. 네.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투입돼서 쫓아갔는데 아직 못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태국의 한 쇼핑몰에서 일어났는데 직원들과 손님들 중에 누구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강도가 훔쳐간 보석의 가격이 30만 바트,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진짜 강도는 딱 해 무섭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주니 안 보이니까 좀 순간 이렇게 딱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순간 좀 약간 시쳇말로 뻘쭘했겠네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여긴 중국의 어느 식당이라고 하네요. 예. 저 보시면 아이가 직원을 밀어내고 냉장고로 간 겁니다. 영업용 냉장고예요. 근데 예. 문을 열려고 할 때 냉장고 쓰러집니다. 아유, 이 진짜. 종업원이 식판으로 이 다급하게 받쳤는데 이 냉장고 워낙 무겁지 않습니까? 결국 힘을 버티지 못하고 직원도 넘어졌고 아이 위로 냉장고가 덮쳤습니다. 지금 좀 깔린 것 같은데요. 다 깔렸어요. 근데 다행히 직원 2명이 바로 냉장고를 들어 올려서 이제 아이는 잠시 뒤에 저 너무나 다급한 순간인데 아이는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직원들도 깜짝 놀랐는데 냉장고를 바로 세우고 소동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에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가 너무 장난꾸러기예요라고 말했는데 보시면 아이는 벌써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진짜. 근데 저거 바닥에 떨어지고 또 음식물들 직원들은 얼마나 또 힘들게 치우시겠습니까? 아유, 교수님. 저는 진짜 이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전 진짜 그 엄마 아빠들 좀 주의를 맞아요. 예. 해야 돼. 저렇게 하면은 참 큰일 납니다. 근데 다행히 저런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어서 다시는 저렇게 함부로 냉장고 문은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트라우마 있는 표정이 아니야. 애 보면 이미 다시 도망가고 또 없어요. 도망가서 또 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진짜 양 변호사님 저런 양 변호사님은 자녀분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저렇게 다니지 못하도록 절대로 못하도록 엄격하게 했고요. 저런 공공장소에서. 근데 예. 저 식당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이가 잡아당겼다고 냉장고가 앞으로 넘어지니까 맞아요. 저건 식당 측도 분명히 부주의한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기 헬스장. 네, 헬스장 맞습니다. 미국이고요. 한 여성이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운동을 한 겁니다. 그 여성의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이 영상은. 오, 진짜. 예. 근데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 가방을 슬쩍 놓고 가버렸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야. 남성의 손을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작정을 하고 왔구만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양손에 휴대전화하고 가방을 들고 여성의 뒤를 지나간 건데 그때 남성 휴대전화 화면은 동영상 모드로 여성의 엉덩이를 찍고 있었던 건데 자기도 찍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세상에. 찍히는지를 몰랐고 좀 좋아. 여성이 바닥에 놓인 카메라를 챙겨 들어서 갔다가 이 여성도 나중에 그걸 안 겁니다. 피해 여성 이야기 들어보시죠. I set up my camera, like my phone, against a machine, and this man, he walked by, and I was like, oh, like, I need to move it because, you know, it's in his way. So I apologized and said, oh, no, sorry, you're fine. But little did I know he was recording me. It wasn't until I was done working out and I came into my car and I rewatched my video and saw that he was, in fact, recording me. I felt so disgusted, like, my stomach literally dropped, like, 역겨웠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SNS에 거울에 비친 남성 인상착의를 확대한 장면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분 헬스장 매니저에게도 증거 영상을 전달했기 때문에 곧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3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이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왜 범죄의 대상이 돼야 하냐. 현실이 화난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 여성은 저 나라에서는 지금 블러를 안 쳐가지고 그냥 올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걸 그냥 아무 모자이크나 이런 거 없이 올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한 남성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그걸 또 가리지 않고 대중에게 알린 것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책임을 별개로 또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위험은 전혀 없다. 피해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법상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사적 보복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좀 제발.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캐나다로 가보시죠. 어우, 지금 강아지 아닙니까? 네, 검은색 개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10살 된 잉글리시 마스티프 종이라고 합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잔디밭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골프 카트 쪽으로 올라탑니다. 뭐 하려고요? 네, 아무래도 주인이 골프 카트를 타고 다니는 걸 봤거나 아니면 같이 좀 타고 다녔던 모양인데요. 네, 모습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는 것 네,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카트가 움직입니다. 왜 움직여? 네, 아무래도 걔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옆모습이라서 손으로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저 차 누구 차예요, 저거? 예상하셨겠지만 저 트럭은 견주의 트럭입니다. 아이고. 견주의 트럭을 들이받은 개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카트와 트럭이 부딪힌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혼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쭉 보고 있습니다. 견주는 누군가가 마당에 와서 골프 카트를 타고 차까지 부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CCTV 영상을 통해서 범인이 자기 개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저걸 확인한 거예요? 네,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저 개가 또 견주에게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걔는 저 사고 이후에도 계속 골프카트를 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견주는 개가 다시는 저 카트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카트 문단속을 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3살 난 프렌치 불독 나츠라는 개입니다. 개 앞에 맛있게 잘 튀겨진 프라이드 치킨이 보이는데요. 견주가 먹으려고 상 위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치킨을 먹으려고 하자 개가 갑자기 막아섭니다. 왜 저러죠? 처음에는 강아지가 다가가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주인이 치킨을 손으로 잡지 못하도록 앞에 떡하니 서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킨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 치킨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치킨을 견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처럼 자리 옮겨서 다닐 때마다 쫓아가면서 주인을 막아서고 있네요. 아니, 지금 그럼 저 주인 못 먹었어요? 치킨? 그건 아니고 개가 한참 후에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 개도 치킨 한 조각을 맛봤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견주인 아비카 플라마이 씨는 자신의 개가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가끔 사람을 밀어내기도 한다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수정 교수님이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나가셔가지고 제가 인터뷰한 걸 그 텍스트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또 손 변호사님 책 제목처럼 이수정 교수님도 워낙 이상한 인간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한테서 받은 스트레스를 동물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고 그러세요. 지금 막 힐링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스트레스 쌓였던 거 다 날라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네. 호반과 함께 가는 미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가 기다립니다. Future is on. 호반. 배우 김고은. 피부가 저렇게 촉촉하다고? 그녀가 바라던 피부. 그녀가 바라던 밤. 바른 뷰티 가희.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다른 채널 보시다가도 3시 되면 딱 끊고 JTBC로 넘어와 주십시오. 자,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